자, 뒷부분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잠깐 쉴 때 질문 들어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답을 해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 그 안락사 사례에 대한 의무론자와 공리주의자 입장 차이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자고. 지금 안락사에 대해서 의무론자들과 그 다음에 자 공리주의가 가지는 한번 기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공리주의자들은 사람이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만 의무론자가 가진 핵심적인 생각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야. 고정불변의 진리.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원칙은, 불변의 진리라는 원칙은 깨지면 될까 안 될까? 깨지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사람이 죽이는 거잖아. 그치?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그치? 이거는 원칙이 어긋나는 일이야. 내 양심의 소리가, 즉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정언 명령이 말하는 거에 어긋나는 행위란 말이야. 근데 얘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공리주의자는 죽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지. 얘네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 공리주의의 핵심은 결국은 행복, 다른 말로는 쾌락의 양을 높이는 것이고 고통을 줄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지금 같은 아까 든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도 지금 어때? 고통이 심각해. 그 다음에 이 환자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인, 만약 예를 들어서 앞에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말이야, 뭐 사채 끌어다 쓰고 막 무슨 드라마 영화 내용처럼 막 다 팔아,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한 달밖에 더 이상 의학적으로 수명이 안 남았는데 이런 식의 고통만 이런 식의 연명치료만 이어가는 거는 나의 환자적 고통도 늘어나는 거지만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도 갈수록 커진다는 거야.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안락사를 시켜라가 아니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벤담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거를 계속 치료를 이어가는 것과 안락사를 시키는 것과의 고통의 양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쪽은 뭐라 그럴까? 한마디야. 사람 죽이면 돼? 안 돼. 죽이지 마.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지만 얘네의 주장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지.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주의 윤리관이기 때문에 쾌락이나 행복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 그 결정이 실제로 고통을 많이 줄이고 쾌락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옳고 그름은 항상 이쪽은 변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케이?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말이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떠니? 사람을 죽이는 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몇몇 국가들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어. 예를 들어서 여성이 다른 남성과 뭐 눈이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니? 여자를 죽인 경우도 아직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얘기할까? 그냥 옳지 않은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러나 얘네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죽여도 돼. 죽여.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유용성을 높인다라든가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옳고 그름 관점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쪽의 입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행위의 동기라고 얘기를 해서, 자, 안락사를 주장하는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진 않겠지. 고려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치? 자, 공리주의자들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행위의 동기가. 어떤 선택지 A와 B가 있을 때 A를 했을 때 더 유용성이 큰가? B를 했을 때도 유용성이 커지나?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내용인 거야. 좀 이해가 되니? 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분리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않게 뭐다? 공리주의로 사람을 죽여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을 뿐이지 얘네는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功利주의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지? 자,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흐름은 넘어갔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는 할 얘기는 뭐냐면 덕윤리, 흔히 말하는 덕윤리, 그 다음이 배려윤리, 책임윤리, 담론윤리 순서로 갈 거야. 자, 뭐 각자 사상에 다 심오하겠지만 우리는 약간 좀 아까 의문론과功利주의처럼 그렇게 너무 심오하게 보진 않아도 된다. 여기는 사실은 첫 번째, 덕윤리인데, 자, 이 덕윤리를 사실은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야.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이지. 아마 나올 거야. 중학교 때 보면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뭐 인간은 이런 얘기 한 사람이거든. 자, 딴 거 빼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얘기하자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였냐면, 인간은 두 가지 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덕은 뭐냐면,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자. 자,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자, 지적인 덕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즉 옳고 그름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지적인 덕이라고 불러. 즉 인간이 옳은 행동을 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먼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걸 무슨 덕이라고 부른다? 지적인 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적인 덕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냐? 그렇지 않지. 자,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말이야, 보면은 그 죄가 나쁜 걸 몰라서 죄를 저지르나? 아니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나? 그렇지 않지. 친구한테 상처되는 말을 할 때 그걸 모르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말은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품성적인 덕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실천이야, 실천. 자, 실천을 해서 뭐가 필요할까? 우리 의지가 필요하지.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하면 나한테 이득이 올 것 같은 유혹이 생겨. 그치? 즉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 그때 우리를 올바른 행위로 인도해 주는 거는 뭐가 가능한 거다? 이 의지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난 이걸 할 거야. 내가 힘들어지겠지만, 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난 할 거야. 이런 게 바로 여기서 해당되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이 품성적인 덕이라는 건 결국 뭘까?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는 게 덕이야. 어떤 덕? 품성적인 덕.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 반복적 습관화야. 반복적 습관화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으로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항상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행위를 하다고 결정을 내리면 그게 내 몸의 습관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 다른 상황이 생겨도 나는 올바른 행동을 하겠지. 이게 얘가 말하는 이거야. 결국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놈과 이놈이 어떻게 두 개가 다 필요하다. 라는 게 누구 주장? 이 사람 주장이야. 그래서 이러한 덕이라는 게 바로 누가 처음에 우리 아리스토 형님께서 처음 주장을 하신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덕윤리가 현대사회에 와서 왜 대두가 됐느냐?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자, 덕이 뭔지는 조금 알 것 같지,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덕윤리 앞에다가 현대라는 말을 붙였어. 그치? 그치? 현대란 말을 붙였어. 자, 아까 이성을 강조하는 쪽, 경험을 강조하는 쪽이 서양 사상을 쭉 이끌어온 양대 산맥이라 그랬잖아. 요게 흔들리기 시작을 해.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나오는 사상들이야. 우리가 지금 뒤에 배우게 될 덕윤리, 배려윤리, 책임윤리, 그 다음에 담론윤리는 이성과
경험으로 양분되어서 이어져 오던 윤리 사상의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상들이 대두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이성 쪽, 경험 쪽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온다는 거야. 반박하면서. 반대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계점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현대 사상들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현대 덕윤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자 기존의 의무론이나 즉 이성 쪽이 되겠지. 공리주의 이런 경험 쪽 주장들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일까? 자, 기존에 이 둘은 말이야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야. 그리고 지나치게 원칙주의적이고 법칙주의적이야. 봐봐. 칸트의 주장도 결국 뭐니? 칸트의 주장도 어떤 법칙이지. 도덕 법칙이란 말이야. 그치?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지.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쟤 착하다, 쟤 좋은 사람이다, 쟤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 법칙과 원칙과 규칙을 가만히 보니? 아니지. 우리 실제로 사람이 착하다, 좋다, 옳다라고 할 때는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니? 그 사람의 내면적 품성. 다만 보니 이게 성품이야, 성품. 그치? 또 봐봐.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아이고, 참 예의 바르네. 아이고, 어른한테 잘하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한테 잘하고 예의를 잘 지키면 그게 훌륭한 사람이잖아. 올바른 사람이잖아. 그런 게 일종의 뭐니? 전통, 관행, 관습,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너무 무시했다는 거야. 볼까? 자, 칸트의 의무론, 양심, 선의지, 도덕법칙, 정언명령 이런 것들이 이거랑 어울리니? 칸트는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이건 비이성적이야. 그치? 이런 것들은 절대 행위의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렇잖아. 왜? 칸트가 말한 절대주의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윤리 원칙인데 이게 그게 될까? 전통이 그게 돼? 우리가 가진 전통이 보편적이니까 딴 나라한테 막 강요하고 그러나? 그게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지금 덕윤리가 얘기하는 부분이야. 칸트 네가 말한 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냐. 아니 그 의미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 사실은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이 말들 있지. 품성, 전통, 관행, 관습 이거 나오면은 현대 덕윤리야. 자, 현대 덕윤리는 누구를 비판하면서 나왔다? 기존에 있었던 이런 의무론과 공리주의. 특히 누구? 칸트. 이 대부분이 다 반칸트야. 반칸트주의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칸트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맥킨타이어. 그래서 맥킨타이어라고 하면 바로 이 덕윤리. 그래서 현대 덕윤리 또는 이것도 기억해놔. 공동체주의. 왜? 봐봐. 내면적 품성을 강조한다는 거는 덕윤리에 어울리는 말이지. 그치? 그런데 전통이나 관행이나 관습을 중시하는 건 뭘까? 공동체의 사상과 가치를 중시하는 거지. 아까 내가 있잖아.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바로 이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맥킨타이어, 덕윤리, 공동체주의, 품성, 전통, 관행, 관습을 중시한다. 지나치게 그 이전의 사상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원칙주의적이고 법칙주의적이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면적인 성품들을 무시해왔다. 요거 키워드를 기억하는 게 핵심이야. 덕윤리. 이해되니? 키워드만 기억하면 조금 더 쉽다고 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배려윤리입니다. 배려윤리. 자, 이거는 단순하게 봅시다. 정의윤리라는 것이 있고 배려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배려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길리건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딩스와 같은 사람들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 키워드, 관계. 자, 이게 키워드냐면 아까 덕윤리가 칸트나 이런 공리주의자들을 뭘로 비판을 했니?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윤리다라고 비판을 한 거지. 똑같아. 관계. 자, 세상이 올바르다거나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자꾸 개인 얘기만 하느냐. 인간은 무리지어 사는 사회적 동물들인데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개인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기존의 윤리를, 즉 칸트주의, 이런 식의 사상을 정의윤리라고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서 정의윤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정의, 공정성, 법칙, 뭐 보편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정의윤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정의윤리는 기존의 남성윤리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려. 남성윤리. 자, 남성들은 어떤 가치를 중시한다? 정의롭느냐, 공정하느냐, 법칙적이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지금 뭐다? 정의윤리야. 그리고 뭐 칸트가 뭘까? 이성도 들어가겠지, 이성도 당연히. 그치? 그러면 배려윤리는 뭘까? 말 그대로 배려심, 동정심, 관계, 이걸 강조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까? 힌트가 딱 나와 있는 힌트가 무슨 윤리? 여성윤리라는 거야. 즉 기존의 윤리는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정의윤리였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제로는 누구? 여성윤리가 더 이게 필요하다.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배려심, 동정심, 관계중심주의적 것들이 필요하다. 여성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엄마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참 재밌는 게 말이야. 봐봐. 남자랑 여자가 연애를 해. 그치? 연애한단 말이야. 연애에서 싸우면은 꼭 이렇게 된다, 싸움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네가 지금 그렇게 한 게 맞아? 그때 내가 한번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싸워. 남자랑 여자랑. 그러면은 여자는 어떻게 얘기하냐, 여자는. 네 말이 막 붙은 게 아니라 너 그래서 날 좋아하냐고. 날 사랑해? 날 사랑해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묻자고 한 소린데, 이 구분이, 이 분류가 배려윤리가 관심을 가진 포인트라는 거야. 자, 실제로 근대까지는 말이야, 서양에서도 누구 중심 사회니? 남성 중심 사회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이런 사상가도 다 누가? 다 남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배려윤리라고. 그래서 자, 어떻게 했다? 배려윤리는 윤리적인 삶이라든지 사회 공동체를 위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들은 너무 지나치게 개인과 남성 윤리에 집중되어 있어 왔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뭐가 필요하다? 관계를 중시하는 무슨 윤리? 여성 윤리, 즉 배려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의 포인트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럼 배려윤리자들은 얘네 둘이 싸우자는 거야? 아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한 보기로 나오는 오답이야. 배려윤리는 정의윤리도 필요하지만 정의윤리와 배려윤리 사이에 뭐? 우리 있지 좋은 말? 뭐? 상호보완적 관계. 즉 배려윤리가 정의윤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다? 배려윤리야.
오케이? 그래서 배려윤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원래 이제 이 배려윤리 하면서 그 여성윤리, 그 흔히 말하는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그거까지 얘기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진 않을 것이고, 자, 두 가지를 봤어요. 뭐랑 뭐를 봤지? 덕윤리와 배려윤리를 봤지? 자,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둘의 공통점이 뭐였을까? 바로 그거야.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이전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근대 세상의 두 흐름, 이성 쪽과 경험 쪽 둘 다 반대를 했다. 비판을 했다. 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원칙, 법칙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는 관계의 문제에 대한 거를 너무 경시해왔다. 여기가 비판의 포인트인 거다.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책임윤리. 책임윤리. 자, 책임윤리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사람부터 기억합시다. 이름이 조금 특이해. 내가 보기엔. 요나스. 자, 책임. 인간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돼.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복잡하다, 다양하다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어. 누구 책임인지 얘기할 수 있나? 쉽지 않아.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다. 환경은 누구 책임이야? 답이 없지. 그렇다고 뭐 온 인류의 책임입니다. 자, 힘들어. 즉, 인간은 책임져야 존재라는 거는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책임윤리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현대사회에 올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윤리적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책임윤리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인간 개개인은 뭘 가져야 된다? 책임을 가져야 된다. 내가 왜 환경에 대한 예를 들었냐면은 보통 이 책임윤리가 환경과 관련지어서 많이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와. 단순히 환경오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이 나중에 뭘로도 갈 수 있다. 뭐 지구의 종말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지구는 인간의 것일까? 아닐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인간만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책임윤리의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만이 지구에 있는 존재 중에서 자신의 행위에 뭘 질 수 있다?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책임윤리의 핵심 키워드야. 인간, 왜? 동물은 책임 못 져. 그치? 식물이 책임질 거야? 인간만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책임윤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플러스 하나 더 기억하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자, 지구는 현 세대가 살고 끝날 겁니까? 우리 다음 세대한테 지구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최대한 좋은 상태로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 세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도 포함하는 게 무슨 윤리다? 책임윤리다. 자, 이게 바로 책임윤리입니다. 오케이? 네. 뭐 그러면서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심정윤리가 나오기도 해. 심정윤리. 심정 얘기는 뭐니? 마음이지, 마음. 그치? 심정윤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순수한 의도에서 어떤 행동을 했단 말이야. 순수한 의도에서. 내 마음이 그냥 동해서 행동을 했어. 근데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결과가 이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인간은 다른 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야.
왜? 내 심정적으로는 어때? 좋은 동기에서 한 거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인류는 모든 지구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책임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책임윤리가 환경오염,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공부를 하게 될 거야.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은 뭘 배우게 될 거냐면은 뭐 인간 중심주의와 뭐 생태 중심주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이거 또 한 번 나올 거야. 또 한 번. 나오겠지만 책임윤리하면 무슨 문제를 떠올리자? 지구의 문제인 환경오염. 이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책임을 져야 된다?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키워드별로 해서 기억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요나스의 책임윤리.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자, 담론윤리. 그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사람은 하버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담론은 그냥 쉬운 말로 바꿔보자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토론. 자, 우리가 현대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른단 말이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뭘까? 토론이지. 보세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누구의 방해나 간섭받지도 않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뭐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이유가 뭐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는 어떠니? 실제로는 우리가 뭐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이런 토론 과정이 자유롭게 보장이 되니 안 되니? 보장이 돼 안 돼? 안 돼.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런 주장을. 어때야 된다? 담론화를 시켜서 무제한적인 토론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즉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제도라는 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바로 뭐다? 토론의 자유, 담론의 자유. 누구도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담론윤리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오픈된 공간에서. 그치? 모두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자유로운 공정한 발언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토론이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게 왜 가능하느냐? 똑같아. 인간은 어떤 존재니까? 이성적인 존재니까. 그치?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니까 각자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거란 말이야. 그치? 그 합리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해서 핵심은 뭘까? 이 결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누군가가 이 공정성을 해치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너는 가난하니까 하지 마. 너는 뭐니까 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토론 결과를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야. 물론 잘 들어보세요. 이럴 경우에 문제는 있어. 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막 열흘, 한 달 막 계속 토론을 해. 막 정말 끝장 토론을 해.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
그럼 이 결론은 무조건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닐 수 있겠지, 그치? 그렇잖아. 그러나 담론윤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혹시라도 결론이 올바르지 못한 결론이라 할지라도 그 담론, 즉 토론의 과정이 그다음 중요합니다. 공정했다면, 토론의 과정이 공정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모두에게 오픈된, 모두에게 자유로운 발언권이 부여된 상태에서 담론이 이루어집니다. 토론이 이루어져요. 서로 의견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끌어내 어떤 결론을 내렸어. 그 결론이 꼭 옳다고 볼 수 없어. 그러나 이러한 과정, 룰이 제대로 지켜진 토론이었다라고 하면 어때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 정도로 보니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담론, 토론을 강조하는 게 담론윤리입니다. 오케이? 자, 결국은 키워드는 뭘까? 키워드는 토론, 그 의사결정 과정 어때야 된다?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 우리 이거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말이지. 투명, 공정성 이런 거, 그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다만 결론이 살짝 반전이 있는 거야. 왜? 올바르지 않더라도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으니까. 만약에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면 이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야, 그 자체가. 자, 요게 지금 무슨 윤리다? 담론윤리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상들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거야, 지금. 다 한 겁니다, 지금. 자, 정리해보면 처음 뭘 배웠니?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 사상의 양대축 아주 짧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걸 대표하는 게 뭐였고? 의무론이었고, 또 하나 뭐였지? 공리주의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나 얘네들이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에 올수록 현대사회에 복잡하고 또 현대사회에서 어떤 되게 비인간적으로 되어가지. 현대사회는 그렇잖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대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현대 덕윤리라든지 배려윤리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어? 이러한 기존 사상들의 단점과 한계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라 그랬지. 그렇지? 그게 덕윤리와 배려윤리. 관계를 강조하고 인간의 내면적 성품. 덕윤리는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배려윤리는 뭐라고 얘기하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배려심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며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윤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임윤리 같은 경우에는 뭐랑 같이 키워드 연결시키자? 환경 문제와. 그치? 그래야 이해가 쉽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담론윤리는 뭐랑 연결시키자? 민주주의. 그치? 그러면서 토론, 소통의 중요성,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얘기한 게 뭐였다? 담론윤리였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는 크게 보면 지금 몇 가지를 배운 거야? 6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지. 6가지를. 의무, 공리, 덕, 배려, 책임, 담론. 그치?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자고. 자, 사실 이제 다음 넘어가서도 이제 우리가 3단원부터는 보면은 뭐니? 죽음이라든지 배울 거거든? 이런, 우리가 말했던, 자, 1강에서 얘기했던 이론윤리학과 응용윤리학 중에서 이제는 응용윤리가 핵심이 될 거야. 그러나 응용윤리를 이해하려면은 각각의 배경이 되는 이론윤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지? 이제는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얘기가. 이번 시간은 뭐야? 이번 시간은 철저하게 이론윤리학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상별로 좀 정확하게 핵심 키워드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다음 얘기를 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계속 중간에 정리를 할 거야. 정리를 또 할 거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말되 오늘 배운 것만큼은 좀 정확히 알고 있자. 알겠지?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응용윤리로 들어가는 겁니다.